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특집 투자의 정석 일부 진행을 맡은 최희정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잘 만끽하고 계실까요? 이번에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하게 선물 같은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2024년도에 대한 정리는 물론이고요. 25년도에 대한 투자 전략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방법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특집 투자 정석 1부에서는요. 강남 큰손 정홍주 공명 정지우 위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밖에서는 폭죽놀이가 한참일 정도로 크리스마스 휴일을 만끽하기에 보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스튜디오 나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사실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본다면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버텨봤는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모두가 정말로 힘들어했었던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2024년도를 본다면 거래일로 봤을 때는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힘든 마음은 훌훌 털어버리고 2025년도 새롭게 출발하면 좋겠는데요. 그럼 이제는 연말 연초에 대한 승부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봐야겠죠. 먼저 정홍주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 대한 전략, 우리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행히도 산타 랠리가 안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지 않았다가 먼저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쉬는 날 또 미증시가 새벽에 또 강세가 나오면서 산타 랠리를 시작을 했고 그에 따라서 연말 연초전까지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건 단기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금리에 대한 인하 속도가 이제 둔화된다는 것이 내년도에 대한 방향성이기 때문에 미증시에 대한 최고가 형성에 대한 과열권 속에서 조정에 대한 대비는 좀 하셔야 돼요. 조정에 대비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연말 연초의 흐름은 좀 더 상승 가능성을 볼 수 있지만 여기서 간다 안 간다는지 몰라요. 일단은 시작을 했어요. 산타 랠리. 근데 이 계절적 요인, 뭔가 항상 연말 연초에 대한 산타 랠리의 가능성, 뭐 연말에 대한 배당 투자가 들어온다거나 혹은 연말에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매도의 자금들이 내년도로 이어가서 연말 연초까지는 흐름을 좀 이어가는 흐름이 좀 나오기는 해요. 그리고 나서 내년도 연초에 이틀 또 마지막 거래의 5일, 그리고 연초에 2일 이게 이제 산타 랠리인데 그 연초 조금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이제 산타 랠리 끝나면서 단기적 조정에 대비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 현물과 또 현물 쪽에 대한 매도 지속되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누적적 매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조정에 대비를 하지만 그동안의 주가가 워낙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간에 일시적 반등의 가능성이 있지만 반등 후 재차 다시 한번 조정에 대한 가능성 항상 대비하시면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낙폭과대에 따른 종목 장세 찬스는 좋다고 봅니다.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부담이 없는 상대적으로 좀 오히려 미증시를 이제 팔고 이제 한국 증시를 사야 되는 시점에 도래를 했는데 그렇다고 미국 증시 떨어지는데 우리만 올라가기는 어렵겠지만 상대적으로는 미국 증시는 고평가, 한국은 저평가.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한국 증시 쪽으로 자금이 향후에는 멀리 봤을 때는 앞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단기는 뭐 더 매도가 나오면서 미증시 떨어지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이제는 한국 증시를 사야 되는 시점에 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 짧은 종목 장세의 당분간 매매를 이어가시는데요. 한번 제가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뭐 6개월 연속적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표들이
바닥권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더 내려갈 수도 있어. 아직은 바닥을 형성하지 않았지만은 이미 주가가 많이 내려온 부분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현재 2,440인데 2,300대의 초중반 그 정도면은 과거에 우리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 당시에 PBR 기준과의 같은 기준 0.8 정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도 2,300대 중반 정도에서는 2,360, 뭐 80, 과거에 이제 폭락을 200포인트 크게 나타났을 때 그때도 저가가 2,380, 80이나 60에서 중반 정도 부분에서는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반등이 나온다거나 삼성전자도 자금이 자사주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도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수치로 봤을 때는 2,300대 중반을 어느 정도의 적정 주가로 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하지만 심리적 효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내려가게 되면 순간은 하락을 더하겠지만 그건 다 저가 매수의 개념으로 바라보시게 되면 향후에는 결국 2,500, 600, 700, 3,000까지 먼 미래에서는 상승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매수 계획이 맞는데 우리가 체감했을 때는 왜 사도 안 가지? 그 기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미증시에 대한 고점에서 꺾이게 되면 국내 증시도 일시 같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바닥 형성할 때까지는 짧은 종목 장세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거래량 자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강한 상승. 그래서 지수에 대한 상승은 바라지 마시고 저는 특이사항이 월봉의 낙폭과대가 심했다. 더 내려가봤자 추가 하락폭이 그게 위협적이지 않을 확률이 있다. 여기서 종목 장사는 것은 부담이 없다. 여기에 포커스 맞춰서 열심히 전 투자에 좋은 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조정에는 대비하되 워낙에 많이 빠졌던 증시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나올 때 충분히 기회를 이용해 봐야 된다 말씀해 주신 건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매집의 기회로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특히 짧은 종목 장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월봉의 낙폭과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지우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대했던 산타 랠리만큼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는 힘을 내주면서 작은 선물 하나 정도는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방향은 이제 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기적인 문제죠. 결국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절반 가까이를 지금 차지했나. 지금 현재 뭐 경제부총리님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지금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상당히 한 절반 가까이 좀 비중을 좀 차지한다, 이유를. 그러니까 이게 좀 완화가 돼야지, 이제 환율이 안정이 돼야지, 외인들이 수급이 복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아마 내년 이제 한 봄 정도는 돼야지만이 어느 정도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완화될 수도 있겠죠. 이 탄핵 이슈가.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부터 또 이제 본격적으로 폭락한다. 이러기에는 이미 좀 어느 정도 선조정을 좀 많이 받아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지금 이제 연말 이제 연초 어느 정도 좀 바닥 다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주말에 미국 증시가 급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돌아오는 이제 목요일 날은 일단은 또 이제 배당 나기 전일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세력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요일 날은 이제 반등을 기대하면서 역시 이제 연초 어느 정도 대형주 같은 경우는 바닥 다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내년 1월 달에 CS 2025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젠스랑 CEO가 또 이제 기조 연설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엔비디아가 장을 이제 주도하는 그런 흐름을 맞이했었는데 2023년도, 2024년도 AI 반도체. 그런데 새롭게 브로드컴이 딱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장으로 치면 누구나 이제 범용 입는 정장이 있고 맞춤형 정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용 쪽이 좀 더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대중화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요는 더 많을 거고 일단은 그렇지만 이 맞춤 정장도 분명 수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롭게 주문형 맞춤형 반도체 시장이 아마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브로드컴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제가 브로드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면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가 지금 이 바닥권에서 제가 예전에 엔비디아 볼 때 생각나거든요. 이 10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200달러 올라온 다음에 저 720선이 600달러 이상 가 있죠. 저는 600달러 이상 가도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꼭대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720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액면 분할됐지만 엔비디아도 이러다가 1100달러, 1200달러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5일선 회복하고 둥글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
브로드컴이 600달러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뭐 AI 반도체가 꺾였다라고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만큼 앞으로 이제 브로드컴 움직임을 주목하시면서 역시 연초, 이제 내년도 뭐 초에 급격한 상승보다는 바닥 다지는 과정 이후에 아마 내년도에는 아마 상반기 이후 좀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가 또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연말까지 끝까지 연고점 경신까지 나와 버린 환율, 여기에 더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지속해서 바닥을 다져 나가고 있는 지수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반기 이후를 기대해 보는 게 어떨까 말씀해 주셨고 CS2025로 출발해서 AI 반도체 쪽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2025년도에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유망한 업종이나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위원님? 네,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이슈가 터지면서 모멘텀 이슈, 이 모멘텀이 있어야 주가가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거든요. 뭐 저평가라서 언젠간 가겠죠. 하지만 그런 모멘텀이 없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 시장에서의 화두가 되고 있는 모멘텀, 1월 달이 된다면 가장 큰 뉴스의 기사가 나오는 것이 트럼프 취임식이 이제 다가왔다. 이게 제일 화두일 거예요. 종전이 다가왔다. 그래서 재건조 쪽에 대한 매매가 전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요새 관세를 대규모로 크게 확대한다고 트럼프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나라다 보니까 수출이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면 정말 좀 나라의 경제가 좀 위태위태하겠죠. 그렇다면 수출에 대해서 미국에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면서도 외화를 벌어올 수 있는 분야가 뭘까? 외화를 벌어오면 수출을 해야 될 텐데 수출이 안 된다면 저는 재건, 바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통해 외화를 벌어올 경우에 일단 관세에 자유로우면서도 외화를 벌어올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에 사우디아라비아 우리가 뭐 80년대에 뭐 사우디아랍 붐이 일어났죠. 중동 붐. 그래서 많이 외화를 벌어왔던 것처럼 재건 쪽에서 이 재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 나라의 GDP가 바뀔 정도로 큰 시장이 열리는 것이 우크라이나 재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과연 재건에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냐. 바로 미국 다음으로 재건의 수혜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155mm 포탄의 우회 지원을 통해서 가장 많은 유럽연합이 준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은 우리가 아니었으면 전쟁이 끝났을지도 모를 정도의 대규모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에 한국의 고마움, 하지만 고마움 가지고는 될 수는 없겠죠. 이미 한국에 대한 경제 살릴 수 있는 이 재건 분야에서 과거에 23년도 작년도부터 뭐 재건주가 막 올라갔었잖아요. 그 당시에 전 세계 재건 회의를 하기 전에 5,000개가 넘는 바로 데이터를 우크라이나가 한국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한국에 저는 방산이 앞으로 필요할 거라 봐요. 그 당시에도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방산 수입, 국방을 강하게 높여야 될 텐데 어디에서 방산 물자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 당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량 생산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유럽 없습니다. 미국이 있죠. 근데 미국은 전 세계를 커버하고 물량이 딸리고요.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폴란드가 다급하니까 한국한테 대규모 물자를 얻었고 또 루마니아도 K2 표전차, K2 이런 물자들을 대거 수입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끝나고 나면 대규모 방산 물자를 수입을 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대량 생산하는 이유가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재건의 협력을 하려면 향후에 우크라이나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방산의 도움을 일단 받을 거 아니에요. 전쟁 끝났다고 방산 물자 필요 없습니다가 아니고 그 끝나고 나면 대규모로 수입을 해야 돼요. 왜? 다시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전쟁 끝났지만 다시 올 수 있어요. 우리가 6.25 전쟁 끝났다고 해가지고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다. 이런 게 아니고 또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빨리 방산 규모를 늘렸죠.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방산과 협력 그리고 원전 쪽도 현재 프랑스 원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코가 우리나라도 왔죠. 루마니아 이번에 수주했죠. 체코도 국정에 대한 공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코는 한국과 하겠다고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최근에 미국과 프랑스 딴지를 걸었는데 대법원에서 기각시키고 한국과 하겠다.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코는
체르노빌 사건의 원전 사건이 터진 나라예요. 굉장히 안정적인 원전을 원하는데 한국과 그렇게 강하게 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유럽연합의 영내 조달이 원칙인 유럽연합의 기업 나라들이 유럽이 왜 우리한테 왔을까? 바로 프랑스와 우리가 대결했을 때 더욱더 뛰어난 원전 건설을 갖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원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프랑스는 원전 건설의 기간이 굉장히 길게 걸리고요. 잦은 고장 때문에 유럽 내에서도 한국 원전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원전 강국과 방산을 얻으려면 우크라이나는 한국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다면 재건에 협력을 할 수 있는 나라 한국을 선택하면서 앞으로도 롤 모델로 6.25 전쟁 때 우리가 선진국으로 올라왔죠. 그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바로 재건이 앞으로 큰 상승세가 나타날 걸 보고 있고요. 원전도 AI 속에서 앞으로 대규모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은 대규모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하나씩 소형 모듈 원전 SMR에 대한 기업들을 하나씩 투자를 해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탄소 제로의 값싼 에너지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는 유일하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딱 하나밖에 없어요. SMR. 소형 모듈 원전 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해결책은 딱 하나. 그래서 SMR이나 소형 모듈 원전이 대규모 앞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에서도 3배, 전 세계 2배 더 늘어난 것이 이미 결정이 났죠. 그래서 현재 부흥기, 전성기, 르네상스 시대가 온 것이 원전의 것을 말씀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두 가지 재건과 원전에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홍주 위원님께서는 모멘텀이 있어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2024년도의 핫 키워드는 트럼프의 당선이 됐겠죠. 그래서 트럼프 2기와 관련해서는 종전이 다가오기 때문에 재건 그리고 연관지어서 건설기계 함께 볼 수 있겠고요. 슬프기는 하지만은 또 다른 대비책을 위해서 방산 볼 수밖에 없겠다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쪽으로는 원전 특히나 SMR 관련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재건주와 원전주를 탑픽으로 꼽아주신 거고요. 이번에는 정지우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시장에 대한 전략 말씀해 주실 때 CS2025 AI 반도체 쪽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걸까요? 뭐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인 것 같아요. 우리가 2000년도 때를 생각하면 그때 당시 이제 브로드밴드, 첫째도 인터넷, 둘째도 인터넷, 셋째도 인터넷. 이쪽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인터넷 강국이 됐죠. 그리고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는 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 대전. 이게 전 세계 이제 모든 삶을 바꿔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손정희 씨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이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줄지 앞으로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시작 단계예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뭐 데이터 센터 증설하면서 뭐 AI 반도체 들어가고 돈을 못 벌었어요. 말은 AI라고 하는데 AI 반도체로 AI로 도대체 뭐를 돈을 버느냐? 그런데 이 돈 버는 시점이 내년도부터 이제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AI 스마트폰이 이제 애플 아이폰이 챗 GPT를 적용하는 스마트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삼성도 갤럭시에 적용시킬 수 있다? 논의 중에 있다? 이런 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열린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드디어 이제 AI로 돈을 벌 수 있구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면 훨씬 더 주목을 받을지 몰라요. 거기에 지금 브로드컴 같은 이제 맞춤형 반도체 시대가 새롭게 와요. 이제 범용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맞춤형 HBM, 맞춤형 AI 반도체 시대가 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새로운 뭔가 시장이 하나 또 열리다 보니까 앞으로 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고요. 미국이 이제 범용 드램, 레거시 드램까지도 이제 규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환영할 입장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이 이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얼마만큼 미국의 규제가 강력하게 이제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또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로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가 또 와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ADS 장착이 의무화가 돼요. 모든 신차를 출시하려면 이제 퀄컴이 됐든 아니면 뭐 모빌아이가 됐든 넥스트 칩이 됐든 이런 ADS 칩을 개발한 기업들이 유럽의 신차에는 모두 다 어떤 기업이 됐든 공급이 돼야 돼요. 신차가 ADS 장착이 안 되면 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반자율주행 전기차 AI 칩으로 이렇게 새로운 또 이제 시대가 열려요. 드디어 AI 칩으로 돈을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많이 벌 수가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내후년도 되면 테슬라까지 열리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지난주 얘기 나왔죠. 이제 로봇이 조선소에 들어가네요. 그게 이제 AI 로봇. 그 AI 칩이 이제 드디어
로봇에도 장착이 돼서 로봇에도 장착이 돼서 이제 AI 칩으로 돈을 버는구나. 이제 드디어 AI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 AI, 생성형 AI 같은 경우도 퀄컴의 칩에 탑재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AI로 돈 버는 시대가 온다. 그럼 이제 상당히 이제 AI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자사주 매입을 10조 원 하는 거 보면 내년 하반기를 노리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나노, 요즘에 이제 사장님이 자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나노 수율이 지금 확보가 중요한데, 이 삼성전자가 TSMC 뒤지는 부분이 수율 확보가 안 돼서 그래요. 예. GAA 기술은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술력만큼은 앞서 있다라는 좀 평가도 있었어요. 그런데 수율 확보, 그러니까 불량률이 많이 나와서 그렇거든요. 이게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뭔가 드라마틱한 반전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왜 삼성전자와 왜 SK 하이닉스의 지주회사인 SK 스퀘어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을 대규모로 할까? 예.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 대규모로 끝나야지만이 이제 주포가 매집이 끝나면 다음에 주가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까지도 결국에는 AI 반도체 쪽이 기회가 아닐까.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잘하면 이제 돈을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시간이 필요한데요. 대신 내년 하반기까지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1분기나 내년 2분기, 상반기에 재료가 나올 만한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시면 되죠. 대폭락만 없으면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 정세가 또 활발하게 미리 이뤄질 수가 있거든요. 첫째도 AI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마지막까지 AI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24년도 올 한 해에도 AI만 붙었다 하면 계속해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내년도에도 충분히 우리가 눈여겨볼 섹터로 AI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내년도를 주목해야 할 업종과 테마까지 살펴봤고 유망주는 잠시 뒤에 공개해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벌써부터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역시 끝까지 휴일에도 놓치지 않고 공부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퓨런티어 휴런티어요. 매수가 네네. 어떻게 될까요? 25,600원에 30%. 25,600원에 30%. 네. 그래도 최근에는 자율주행 쪽으로 해서 연고점 나왔었는데 조금 밀려서 속상하시겠어요. 네. 네, 바로 이어서 좀 많이 정몽주 올라갔을 위원님 적에 몸판을 연결해 갖고.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퓨런티어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이제 주식은 기업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타이밍의 시간을 사고 팔고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기업만 보고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퓨런티어 좋죠. 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내년도 계속 우리가 화두가 되면서 관심권에 봐야 되는 종목은 일단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정책 관련주의 매매는 계속 하셔야 돼요. 특히나 네. 네. 1월 달 취임식하고 나면 내가 뭐 하겠다, 이제 정책들 발표를 많이 할 겁니다, 트럼프가. 또 옆에서 네. 오른팔 역할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많은 조언을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 관련 산업들이 막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한테 기본적으로 줄을 섰던 이유가 원래 해리스 쪽과 바이든 쪽으로 주는 게 원래 맞죠. 왜냐면 전기차, 친환경, 이쪽이 맞는데 왜 트럼프한테? 바로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하려고 그 규제 완화 목적으로 법 규제 완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자율주행이 핵심입니다. 시장에서의 네. 인식이 돼서 올라가는 이유는 테슬라 막 15가 터지고 올라가죠. 전기차 많이 팔려나요? 아니죠. 캐즘이죠. 일시적 정책. 근데도 막 올라가죠. 그거는 자율주행 시대로 접어든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는 카메라 공급기업이 퓨런티어거든요. 그럼 테슬라와 가장 연동이 되고 올라갈 수 있는 건 퓨런티어.
너무 좋죠. 자, 근데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좋기는 좋은데 전에 제가 10월 달에 10월 달에 테슬라가 10월 달에 무인 택시를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9월 달에 한번 가겠는데 전에도 한번 공개한다고 해서 한 달 전부터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이 7월 달에 큰 폭으로 올라갔던 건 8월 달에 공개한다. 근데 그걸 밀었어요. 다시 10월 달에 공개한다. 근데 한 달 전에 올라가길래 똑같이 가겠구나. 9월에 가겠구나 해서 9월 달에 제가 매수 의견을 그때 드린 거예요. 올라갔어요. 자, 근데 이제 하락의 폭 자체가 어때요? 이렇게 깊게 상승폭 올라간 것만큼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 자,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로서는 좋지만 실적이 저평가가 아닙니다. 자, 실적 보세요.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 주식은 언젠가는 적정 주가를 향해서 수렴하는 것이 주식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적자를 3분기에 보였고 별도 기준 또 이번 4분기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요. 그럼 저평가는 일단 아니죠. 실적이 적자라고 한다면 적정 주가를 매길 수는 없어요. 미래에 대한 성장을 가지고서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서 이렇게 실적을 늘어나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상 컨센서스가 있지만 그 예상 컨센서스를 봐도 이번 내년도 이익이 29억 원, 그 후도 47억 원. 그러면 이 정도의 이익을 가지고 봐도 현재 예상 시적 펄을 봐도 80이에요. 그러니까 와 비싸구나. 언젠간 수렴할 텐데 그 실적과 너무 비싼 거예요. 도로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자율주행 시대에 대한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이슈가 터지니까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향후에 과연 테슬라에 얼마만큼 공급하고 계속 프론티어가 테슬라에 공급을 할 것이냐. 그건 모를 일이죠. 테슬라가 다른 기업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변곡점의 한 번의 포인트는 잘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은 거래가 빵 터지고 나서의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태로 거래가 최고 터졌던 시점이 바로 12월 18일. 그러면 최고 터지고 또 거래 터지고 고점 돌파 못하고 고점을 형성한 상태에서 붕괴가 됐어요. 이때 하락 신호가 명품 투자법의 명품 차트의 하락 신호가 딱 찍혔어요. 이날. 그리고 지금 22선이 붕괴되면 추가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22선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래가 실리고 최고로 실리고 꺾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22선 붕괴될 때는 절대 갖고 있지 않고요. 다만 22선 지수의 상승 흐름을 탄다면 그때는 계속 22선의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이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매수를 여기다 지금 하신 거거든요. 25,000원대면은 여기는 매수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손실 나지 않았을 때 얼른 손을 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올라갈 수도 있다 하더라도 트레이딩 매매를 잘 하셔야 될 텐데 어려운 거 아니라 초보자분들이 하는 그런 포인트는 아니고요. 월봉상 세계 상승 반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난달에 이거 상승이 한번 나오겠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왔어요. 지금은 예측은 거기고 바닥은 여기입니다. 지금부터는 22선에 대한 기준 매매가 철저하게 필요한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을까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언제든지 전화 다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전화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셀트리온요. 셀트리온 얼마에 사셨어요? 18만 1,500원에 40%입니다. 18만 1,500원이면 지금은 수익권이시고 그래도 뭐 실적에 대한 전망 좋은데 상방 열어놓고 볼까? 요게 궁금하신 거죠? 네, 네, 네. 네, 그럼 바로 정지 위원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셀트리온 자세히 좀 분석을 해드려 볼게요. 예.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이제 3조 전망이 나오거든요, 올해. 예. 네. 내년도에는 이제 5조 전망까지 나와요. 그리고 수년 뒤에는 10조 전망까지 얘기 나와요. 예. 송도 지역 쪽에 증설을 하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또 증설을 또 하고 있고요. 일단 무엇보다 셀트리온은 2년 동안 지금 자사주 매입만 제가 알기로는 2조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 12개월 동안 자사주 매입도 평균 매입 단가가 18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의 자사주 매입 단가 부근에서 잘 산 거긴 해요. 예. 그죠? 주포 매집 단가 부근에서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라고 하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1선 부근이 17만 원대가 있잖아요. 예. 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식 싹쓸이 기법은요. 이 이동평균선 721선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3년 동안의 이동평균선이에요. 이 이하에 있을 때를 바닥권으로 보고요. 이 이상에 있을 때를 이제 바닥권은 좀 지났는데 많이 위쪽으로 이격이 벌어지면 과열권이고 지금 많이 안 벌어져 있죠. 예, 이제 이평선이 밀집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 그리고 이제 모든 이평선을 이제 뚫었어요. 근데 자사주 매입이 지금 12월 달에 천억 매집이 또 끝났어요. 내년도 초쯤에 나스닥 상장을 준비한다라고 해요. 예. 이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차이가 나지 않아요. 주가는 한 5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4배에서 5배. 근데 매출은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아마 내년도 전망을 보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뭐 지금 뭐 4배, 5배 차이 나는 규모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상대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램시마 SC 같은 경우도 유럽 쪽에 자가면역 치료제 잘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고 미국 시장 쪽에서도 이번에 또 신제품 잘 팔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셀트리온 다시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밀집돼 있죠. 완전히 밀집돼 있죠. 이평선이 지금 완전히 밀집돼 있잖아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항상 MACD를 봐야 돼요. 이게 상승기조로 전환되고 나서 쭉 랠리가 나왔는데 상승기조 전환되고 나서 랠리가 또 나왔고요. 이렇게. 지금 MACD가 0을 돌파하죠. MACD가 중장기에 0을 돌파한다는 건 이제 본격 상승 전환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내년도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는데 2년 동안 자사주 매입을 2조 원 들어왔다. 지금 18만 원대에서 1,000억 다 끝났다. 최대 주주가 장내 매수한다 또. 예. 강홀딩 전략 펼쳐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까지 역대 30만 원대 한 중반대가 거기가 좀 저항권이고 매도권이었거든요. 전 최소한 거기까지는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의 3년, 4년 전에 매출 규모랑 지금 매출 규모는 천지 차원이거든요. 몇 배나 증가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그 밑에 하회에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다른 지금 종목들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 시밀러 기업 중에서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소 33만 원대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을까요? 근데요, 예. 저기, 40%인데 33만 원까지 가져가도 되는지 전문가님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40%라고 하면 비중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네. 생각을 해보세요. 안정적인 기업이잖아요. 최대 주주가 벌써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을 2조 원을 2년 동안 계속 매집한 거예요. 나스닥 상장 준비를 위해서. 그런데 최대주도 장내 매수하는데 지금 이제 재료가 임박돼 있단 말이에요. 나스닥 상장 내년 초.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주주는 이미 2년 동안 작정하고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매출도 폭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기업으로 저는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비중이 좀 더 많아도 지금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이런 바이오 업종은 경기 방어 업종이잖아요. 경제랑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일 수도 있어요. 잘 보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스닥 상장 최대 주주 이슈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잘 보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전화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휴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는 젠스님께서 셀트리온 내 종목이라고 글을 올려주셨고 졸고님, 폭풍님, 날마다 대박님께서도 모두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두 분의 유망주를 듣고 추가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과연 어떤 종목이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지 먼저 정홍주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에 유망주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자, 이 유망주 저는 이제 HD 현대건설기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종으로 봤을 때 재건주, 원전주, 그런데 이제 원전주의 두산 에너빌리티를 고래 삼총사 시간에 바닥에 변곡 좀 딱 잡아드리고 올라갔어요.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변곡 좀 지났어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 PBR은 일단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720은 근처이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 변곡 좀 잘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HD 현대건설기계는 현재 상승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PBR이에요.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감은 있습니다. 아직 출발도 안 했고 그래서 변곡점에 놓인 건 원전은 조금 지나갔으니까 제가 오늘 재건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굴삭키, 지게차 제작 판매하는 기업으로 일단 HD 현대그룹이 전반적으로 재건 사업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중소형 기업들이
진출해가지고 많은 진출을 할 가능성이 많겠느냐, 아니면 대기업이 될 것이냐. 전 대기업이 더욱더 유리하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HD 현대 그룹주 자체가 전체적으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열사들끼리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HD 현대 그룹의 재건주 쪽에 초점 맞춰서 매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재건주 HD 현대 그룹에서도 저 PBR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큰 HD 현대 건설기가 좀 마음이 편한데, 그건 저평가로 무조건 가느냐? 아니죠. 공시라는 것이 제가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가치적인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는 주관적인 가치, 그거 말고 공시가, 주관적인 거 말고 객관적인 가치는 공시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저평가고 누가 봐도 상승의 모멘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자, 차트 통해 잠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건설기계에 대한 움직임이 보시게 되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일단 저 PBR이고, 그리고 싸다고만 가는 건 아니죠. 흐름이 기업의 흐름이 매출이 증가 추이와 이익의 증가 추이, 이러한 증가 추이 속에 있으면서도 공시적으로 바로 연기금이 10월에 매집이 이뤄졌고 지분 확대가 됐고요. 자, 그 안에 공시 내용 보면은 지분 확대 공시 내용이 있어요. 간략하게. 또 7월 달에 또 확대를 했어요. 10월 달, 7월 달. 근데 또 언제 했죠? 4월 달에 또 확대했어요. 3개월 단위로 3번에 걸쳐서 횡보할 때 매집했다? 횡보할 때. 그 횡보할 때 매집을 이렇게 길게 놓고 쭉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없다고 좀 봐요. 그렇다면 이렇게 매집을 왜 했겠어요? 원래 이렇게 매집 안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3개월 단위로 3번에 걸쳐서 매집하는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문 케이스고, HD 현대건설기계 말고도 HD 현대 지주회사 있죠. 부회장이 이번 연도 중반에 2달에 걸쳐서 매집이 이뤄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재건해서 우위를 갖고 갈 것이다. 그래서 현재가 매수 관점 의견을 드리고 5개월 이평선에 대한 기준을 갖고 점진적 상승을 노린다면 상당히 유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업종에서도 재건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유망주로는 HD 현대건설기계 언급을 해주셨고,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네, 가격을 보시게 되면 주가가 어떤 위치에 있냐면은, 자, 현재가, 매수가는 현재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 단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고점 부근이 될 수 있는 6만 한 7천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저가는 최근에 저가에 5만 6천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략주로는 HD 현대건설기계 언급을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67,000원, 손절 라인은 55,0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지우 위원님의 관심 종목 들어보도록 할 텐데, 어떤 쪽에서 꼽아주셨을까요? 예, 지금 오늘 어떤 종목을 갖고 올까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넥스트 칩을 좀 설명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이 차세대 ADS 지금 통합칩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을 완료했어요. 예. ARM의 이제 CPU를 갖고 공동 개발을 완료했죠. 그런데 지금 ADS 이제 칩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부터는 이제 유럽의 모든 신차에 장착이 의무화가 돼요. 뭐 퀄컴도 있고요, 뭐 엔비디아도 있고, 모비라이도 있고, 여러 이제 업체들이 AI 칩을 만들고는 있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ISP 카메라, 예. 그리고 또 이제 영상 전송 칩, 그리고 ADS까지 해서 통합 칩은 이 기업 말고는 개발한 기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모 완성차 업체가 이 기업에 지금 4년에 걸쳐서 테스트를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이제 수주를 준비한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일단 무엇보다 지금 연 2,700억의 7년 장기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뭐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만큼 대표자 인터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내년 1분기에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죠. 이번에 기업 설명회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삼성증권 리포트에도 나왔고요. 그런데 내년 1분기에 밸류업 공시를 하겠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죠? 이 밸류업이라는 자체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악재가 나올 것 같은데 왜 주가 부양 정책을 공시하나요?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미 최대주주랑 기관들이 12 투자를 했어요.
약 300억에 가까운 이자율 0%죠. 12,500원이 최저 전환 가격이고요. 그런데 16,700원까지 올라가는데도 시행사를 안 했어요. 네. 역시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마 내년 1분기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요. 내년도에 이제 로봇 ADS 칩 시장도 진출해요. 이 부분은 이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나온 얘기거든요. 삼성과 포스코와 이 누르메카 쪽에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삼성증권 또 리포트까지도 또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 누르메카가 이번에 HD의 현대, 3호 이쪽에 로봇을 공급한다 얘기 나왔거든요. 협동 로봇. 그런데 이 기업은 지금 협동 로봇 플랫폼 형태로 로봇 쪽에 이제 칩을 공급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거기에 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진출한다. 드론 센싱 플랫폼. 다양하게 지금 이제 확대하고 있는데 로봇 재료가 지금 삼성전자, 포스코, LG전자, 누르메카 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초반에 이게 돈이 돼야 돼요. 개발만 하면 이게 뭐 주가에 뭐 주식은 매출이 급증할 만한 기업을 찾는 거지 뭔가 개발하는 기업들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매출이 나와야지만이 그 개발을 해서 상용화가 돼야지만이 그래서 주가가 이제 매출이 나와서 실적 급증해야지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내년도부터 이제 로봇 쪽에 칩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내후년도 때부터는 이제 ADS 자율주행 쪽에 7년 동안 안정적인 매출이 그러니까 사실상 7년 동안 2조에 가까운 매출이 전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굉장히 앞으로도 아마 코스닥 내에서도 가장 큰 재료를 갖고 움직이는 기업이 아닐까? 이 AI 칩, 한마디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쟁 대상을 엔비디아로 꼽았기 때문에 펠미스 기업. 이런 기업들은 그냥 세트 부품 업체에 비해서 10배 정도 퀄리티가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재료를 갖고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 단계예요. 5일선, 11선, 21선. 아마 이번 주 금요일쯤 되면 이제 11선, 21선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본격적으로 정배열 초입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100일선, 200일선 돌파하면 밀집 국면 정배열돼 있으면서 MACD 빨갛게 나온다. 항상 주식은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에서 도전해야 되는데 시간의 단위가에서 전반적으로 자율주행 쪽이 강했거든요.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12,500원에서 14,000원 사이, 손절가는 11,000원대, 목표가는 2만 원대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서 10,000원대에서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수급도 괜찮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연이틀째 들어오고 있는 종목 넥스트 칩을 언급해 주셨고 목표 주가 2만 원, 손절 라인은 11,000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정홍주 위원님의 탑픽은 HD 현대건설기계, 목표 주가는 67,000원, 손절 라인은 56,000원으로 안내를 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정지우 위원님의 탑픽은 넥스트 칩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2만 원에 손절 라인은 11,000원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 주가는 2만 원, 손절 라인은 11,000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담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도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끝번호 1811님께서 한미사이언스 올려주셨어요. 매수가는 55,000원의 비중은 10%.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10월 고점에서 딱 물리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홍주 위원님 네. 빠져나와야 되는 걸까요? 예,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00원, 14,000원이라 그러면은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 일단 매수가 55,000원이네요. 매수가 55,000원. 그럼 거의 고점에 이제 매수하셨는데요.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은 앞으로에 대한 여러 가지 신약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위탁 생산이라든가 본래 이제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에 대한 통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과거에 이번 연도 중반에 한번 강하게 그 제약 바이오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거기서 고점을 찍고 주가는 다 하락세를 보면서 지금 힘이 없는 모습인데 그 중에서도 유독 이 한미사이언스는 최대 주주의 지분이 12월에 축소가 되면서 부회장도 축소하고 회장도 축소하고 사장도 축소하고 이거 지금 난리가 났네요. 지분이 너무나 막 다 축소하고 있는 흐름인데 최근에 경영권 문제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 움직 자체가 괜히 힘이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분이 대거 그것도 최근에 12월에 이렇게까지 지분을 축소했다면 주가가 당분간 올라가기는 좀 어렵겠죠. 한번 제가 차트 통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속적 지분 축소와 역시나 실적의 기준을 봤을 때도 현재
이번 연도 3분기 작년도 동기 대비 비해서 일단은 약 반 정도 이익은 좀 축소가 되긴 됐어요. 뭐 향후엔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3분기는 그렇고요. 이 실적만 놓고 봐도 퍼가 일단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퍼도 높으면서 수급 쪽으로 보게 되면 누적으로 최근 한 달 동안 개인만 사고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팔고 있죠. 수급도 안 맞고 가치도 안 맞고 이슈도 안 맞고 또 차트 역시 계속 흐르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거래가 실리고 양봉 이후에 대응봉, 요게 바로 하락에 대한 전환, 상투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세는 끝난 거죠.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신저가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월봉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월봉상 거래가 실린 대양봉이 대응봉을 붕괴됐으니까 주가는 흐름 형태 속에서 종목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정홍주 위원님께서는 지분들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종목 교체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지우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문자 2023번님께서 주셨고요. 차이 커뮤니케이션 계속해서 좀 밀리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그래도 매수가 12,000원 목전까지는 와 있습니다. 비중은 10%,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전망 괜찮을까요? 예, 지금 광고 관련주죠. 머스크 쪽에 이제 관련주를 엮이면서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요. 제가 2024년도 11월 14일 날 이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최저 바닥권에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 들어보면 주식은 이날이 이제 매수 급소예요. 2024년도 11월 14일 날 딱 파라볼릭 상승기조 전환되고 20년 초돌파는 날 거기서 매수해야죠. 예. 그때 제가 첫날 야 여기 이제 급소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장중에 막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상한가 부분까지 갔어요. 예. 그러고 나서 쭉 다시 한 12,000원 여기까지 막 올라가다가 14,000원까지 그러다가 최근 들어 9,000원대까지 떨어지다가 다시 또 반등을 시도하고 있죠. 차트는 뭐 나쁘진 않아요. 뭐 아직 상투 신호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런 기업들은 일단 이슈 때문에 가는 거지 뭐 저평가돼 있다든지 뭐 성장성이 지금 엄청 있어서 간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라인대를 깨시면 안 될 것 같아요. 11,100원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추가하게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라인대가 지금 단기 지지권으로 보시고 만약에 14,300원대가 돌파가 이뤄진다. 그럼 추가 반등 가능성은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아마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일단 전반적으로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지수가 좀 이제 미증시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박스권 매매 전략을 펼치면서 뭐 중장기 이변성으로 보면 27,000원대 대량 거래 시현됐던 상투권 고점인 것 같고요. 만약에 11,000원대 깨져버리게 되면 또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고 매매 전략 이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벌써 방송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또 무방까지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먼저 정홍주 위원님 어떤 주제로 무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지금 바로 방송 끝나고 나서 공개 방송, 무료 방송 오시게 되면 제가 이 명품 투자법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만들고 싶었던 그러니까 도깨비 방망이 뚝딱, 뭐 돈나라 뚝딱 뭐 이런 형태의 그걸 지금 원했거든요. 정말 저는 감탄할 정도로 정말 잘 만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노벨상까지도 한번 제가 도전을 해보면서 열심히 더욱더 강화를 시키면서 여기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는 노하우를 바로 오시게 되면 한번 전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주 위원님께서 도깨비 방망이 뚝딱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방망이 하나 들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지우 위원님께서는요? 예, 뭐 거두절미하고 지금 당장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 꼭 들어오시고요. 지금 이제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모두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2024년도 4년 연속 대상에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집 투자의 정석 1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주, 정지우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무방까지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TN 밴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배너 클릭하시면 바로 참여 가능하니까 참고해 보시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뒤에 투자의 정석 2부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